좀 재밌는 사실은 누텔라의 레시피는 어딘가에 숨겨졌다는 썰이 있는데 그 레시피 찾으면 나도 재벌이 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 그런데 이 초콜릿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그만큼 내가 그 식재료를 얼마나 이해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느냐가 식재료의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초콜릿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초콜릿이 어떻게 생겨나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은 그 초콜릿이 맞는 것인가? 초콜릿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원료가 카카오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카카오 이꼴 초콜릿이다. 그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카카오 나무에서 자란 카카오 씨앗을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카카오 재배와 초콜릿 생산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카카오는 농업이라면 초콜릿은 공업입니다. 카카오 재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카카오는 굉장히 덥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평균 습도가 8에서 90%, 강수량은 1500에서 2000mm, 그리고 평균 기온이 20도 중후반에서 특히나 물이 흥건한 바닥보다는 강가에서 좀 떨어진 산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나무의 열매는 중간중간에 다양한 나무나 다양한 풀이나 잡초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악조건인 환경에서 카카오 열매가 자라고 있다. 특히 열대우림에서는 나무의 높이를 3단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카카오 나무가 1단계로 가장 낮은 나무에 속합니다. 다른 나무들이 카카오 열매의 우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카카오 열매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그 사이로 카카오 나무에 동전만한 꽃이 피는데요. 그 꽃이 열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카카오의 재배는 정말 원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열매를 따고 노새가 운반을 하고 사람의 손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의 원산지는 남미지만 현재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코트디부아르하고 가나입니다. 이 두 국가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양이 전 세계 50%에 육박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의 품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크리오유, 스페인어로 토종이라는 뜻입니다. 맛과 향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병충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수확량이 너무 적어요. 전 세계 수확량의 5%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맛과 향이 너무 굉장히 풍부해서 카카오의 왕, 최고급 품종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왕은 김범수 장님 아니죠. 자, 두 번째, 포라스테로, 스페인어로 외래종이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병충해에 강하고 전 세계 85%의 수확량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카카오의 대부분은 이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리니타리오, 크리오요와 포라스테로의 혼합종, 즉 둘의 장점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놓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콜릿 생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완숙한 카카오 열매를 포드라고 부릅니다. 포드를 반으로 자르면 카카오 빈이 있는데요. 이 카카오 빈이 20에서 50개. 사실 이 카카오 빈을 먹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 맛이 아니에요. 카카오가 초콜릿이 되려면 발효와 건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수확한 카카오 빈은 특수하게 제작된 상자에 담아서 바나나 잎을 덮고 최소 5일에서 10일 동안 발효를 거칩니다. 카카오 빈은 수시로 발효가 잘 되도록 뒤집어주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일주일가량 태양광에서 건조를 거칩니다. 건조 후에는 떫은 맛이 사라지고 이때부터 천천히 맛과 향이 올라오는 거죠. 카카오 씨앗은 발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효에 따라서 등급이 바뀝니다. 발효시킨 것을 에스파뇰라, 발효시키지 않은 것을 산체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에스파뇰라와 산체스는 톤당 5배의 가격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건조가 끝난 카카오는 산지를 떠나서 다양한 초콜릿 제조사로 운반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조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로스팅입니다. 근데 로스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이 로스팅이 실패하면 맛이 어떻게 되냐? 후지다. 이렇게 로스팅이 끝나면 그라인딩을 합니다. 갈아주는 작업이죠. 이 그라인딩을 하면서 이 껍질을 분리하고 남은 아이를 카카오 닙스라고 합니다.
카카오 닙스를 고온에서 돌려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카카오 메스라고 부릅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카카오 메스를 압착하면 일종의 버터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카카오 버터라고 부릅니다. 이 카카오의 메스와 버터가 초콜릿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함유량에 따라서 몇 프로의 초콜릿이 되느냐가 결정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카카오 메스가 초콜릿이 되는 것이냐?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달콤한 설탕도 넣기도 하고 유제품 등 다양한 재료들을 첨가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쓴맛이 제거된 초콜릿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초콜릿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봉봉오 쇼콜라. 어떤 다양한 식재료에 초콜릿을 감싼 걸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쉽게 설명하면 아몬드 초콜릿 기억하세요? 이런 것도 봉봉오 쇼콜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리포 쇼콜라. 초콜릿 안에 초콜릿 크림 가나슈를 넣은 다음에 초콜릿 파우더를 묻히고 트러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트러플 오 쇼콜라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판 초콜릿.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형태의 네모난 초콜릿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봐왔던 이런 아이들을 판 초콜릿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홀로 초콜릿.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겉면이 초콜릿으로 쌓여 있어서 계란 모양이나 다양한 모양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안에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부피는 크지만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행사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초콜릿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노버 초콜릿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비스켓 같은 형태의 초콜릿을 입혀 씌운 거죠. 대표적인 제품이 키캣이 대표 제품입니다. 이번엔 초콜릿 배합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초콜릿 메스의 함량에 따라서 크게 초콜릿이 달라집니다.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와 설탕이 전부입니다. 국가마다 분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유럽 기준으로 카카오 메스가 35%, 카카오 버터가 18% 이상이면 다크 초콜릿으로 분류를 합니다. 국내는 카카오 메스가 20, 카카오 버터가 10%면 다크 초콜릿을 분류합니다. 밀크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에서 밀크 파우더만 첨가하면 밀크 초콜릿이 되는 겁니다. 화이트 초콜릿, 얘는 완전히 새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메스를 다 활용을 하고 남아있는 카카오 버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인데요. 카카오 버터, 그리고 설탕, 밀크 파우더, 거기에 바닐라 향을 첨가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초콜릿에 대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초콜릿이 화폐로 쓰였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바로는 칠면조는 카카오빈 100알과 바꾸고 칠면조 알은 30알, 아보카도는 3알과 바꿨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은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1위는 단연 스위스입니다. 9kg에 가까운 초콜릿을 매년 소비하는 거야. 와, 대단하네. 우리나라는 1년에 0.6kg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0.6점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초콜릿 브랜드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의 더 허쉬 컴퍼니. 한 조각의 허쉬 초콜릿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특히 이 초콜릿의 가장 큰 장점은 잘 녹지 않아서 미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활용했던 아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25 때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나눠주기도 했었던 초콜릿이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키스였습니다. 연간 소비량 1위를 했던 스위스에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슬레가 있습니다. 특히 네슬레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키캣. 각 나라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400여 종이 넘는 초콜릿으로 변주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일본 네슬레가 키캣을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모티브로 알려진 캐디버리, 영국 브랜드입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초콜릿 기업과 다르게 밀크 초콜릿에 들어가는 우유를 각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캐드버리는 패키지의 보라색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 출원을 절차를 밟았지만 네슬레가 태클을 걸면서 5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네슬레의 작은 막대기 모양의 4개가 이어져 있는 키캣의 형태를 상표 출원하려고 했지만 캐드버리가 태클을 걸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둘은 그렇게 양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페레로. 중독성이 가장 강한 초콜릿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태리 회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레르 로쉐, 누텔라, 킨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악마의 잼에도 비유하고 있는 누텔라는 고유 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사실은 누텔라의 레시피는 아랍어로 쓰여진 채로 이집트 어딘가에 숨겨졌다는 썰이 있는데 그 레시피 찾으면 나도 재벌이 될 수 있는 건가? 5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초콜릿 매출액 1위를 가지고 있는 초거대 제과기업 마스입니다. 초콜릿 브랜드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대표적으로 스니커즈, M&M's, 트윅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마스 거예요. 초콜릿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고 해요. 이런 초거대 기업들이 앞장서서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초콜릿에 대한 방향성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콜릿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봤지만 정말 초콜릿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자료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초콜릿에 대해서 우리 서로 알아갔다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컨텐츠는 공격수 셰프의 초석을 이어준 커리! 이렇게 식재료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2023년은 미식에 한층 더 다가가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합시다. 만기야, 짐 싸. 이집트 가야 된다. 레시피 찾아서 가야 돼. 빨리 와.